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5번부터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앞서서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어요. 적어도 3회차 이상, 많으면 3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8월 11일 날에 시행일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최근 기출문제인 2022년도 4월 달에 시험 본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한 회차의 문제풀이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고졸 국어 카테고리 찾으셔가지고요. 거기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같이 얻도록 그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을 보면요, 맨 밑에를 보시면 작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목이 나오죠. 자, 이 작품은 월명사의 제막매가예요. 사자로 끝난다는 것은 승려, 즉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목을 보니까 제막매가네요. 제자를 보니까 제사할 때 제자예요. 그러면 제사는 누군가 죽어야지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막매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매라고 하면 누이, 남매, 자매 이런 식으로 매자, 그 매자잖아요. 뭔가 누이가 죽어서 그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가 추모하겠어요? 월명사라는 스님이 추모를 하겠네요. 그러면 좀 옛날 말투이고 줄수를 한번 세어봐서 4줄, 8줄, 10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향가가 됩니다. 그러면 세어보니까요. 쭉 세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줄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19채 향가라고 해요. 19채 향가의 특징은요, 9번째 줄에 감탄사가 있어요. 그걸 낙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전체적인 형식은요, 4줄, 4줄, 2줄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향가라는 것은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을 이용해요.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를 가지고 한자의 음과 뜻을 가지고 표현한 건데요. 당연히 이거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훈민정음이 나오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한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쵸? 지배계층, 지식인층, 기득권층, 그 다음에 뭐예요? 스님들 같은 계층이 되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불교가 국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스님인 월명사 스님은 어떤 내용으로 다루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했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 길은 여기에 있대요. 죽음이라는 건 되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잖아요. 당연히 머뭇거리겠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뭐죠? 우리나라에 가다라는 말 중에 뭐예요?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간다, 여기는 뭐예요?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뭐예요? 막매가 되겠죠. 여기는 죽은 누이를 말하겠네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여러분들 죽는 게 애고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누이는요. 나 죽네 이런 말도 못다 이러고 갔대요. 근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이처럼 마치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그 잎을 바라보던 환자가 나도 죽겠구나 하고 절망하듯이 뭐라고 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뭐예요? 그 죽은 누이도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인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죽은 거죠. 요절이 되겠고요. 입처럼 까까까까 뜨뜨뜨 저번 문제풀이에서 나왔죠? 이런 거는 무슨 법이라고요? 직유법이라고요. 혹시 직유법에 대해서 다시 모르시겠으면 저번에 나왔던 기출문제풀이 다시 꼭 한번 해주세요. 15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한 가지에 났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지에 났는데 가지 뭐예요? 한 부모에 나고 각각의 뭐예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그 나오는 시기를 대충은 알 수 있지만 뭐예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나의 형제 자매인데 가는 곳 모르는구나. 너무 슬퍼요. 참았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감탄사. 미타찰에서 만날라 라고 했어요. 여기 미타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천국이 되겠고 불교에서는 낙원이 되겠네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뭐예요? 죽으면 그 죽은 누이하고 나하고 만나겠지. 그러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되겠죠? 도 닦아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향가 부분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요, 향가 작품 중에서 서동요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동요에서 음과 뜻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제막매가 작품이 나왔네요. 일단 19채 향가가 나오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19채 향가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낙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뭐예요? 감탄사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된다. 네, 맞네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15번의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조라든지 향가라든지 고려가요라든지 이런 문학 장르가 나오면요, 그 문학 장르의 대표적인 특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거가 나오면 문학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꼭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시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기억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보겠습니다. 미타찰에서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겠노라 어떻게 할까요? 미타찰에서 만날 미래에 만날 나 도타가 기다리겠노라 뭐예요? 죽은 누이와 재회를 뭐예요? 염원하는 거죠. 한탄이나 거기 뭐죠? 애찬 찬양하는 거는 원망이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작품이 나왔을 때 그 문화작품의 그 장르의 특징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부터 19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이 나오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누는데요. 특히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이 이제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맨 끝에 보세요. 작자 미상이고 뭐예요? 작품이 신청전이죠. 전으로 끝나면 고전소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청자는 그나마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적어도 효녀 신청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봉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들어본 고전소설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줄거리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예요?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에서 내용일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말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소설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를 했나 하고 이 출제위원도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시간은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볼 때 충분히 시간은 정상적으로 읽는 속도로 한다면 충분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청이, 효녀 심청이가 들어와서요. 눈물로 밥을 지어서 아버지께 올렸답니다. 왜냐면 이제 팔려가잖아요. 상머리에 마주 앉아서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서 입에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쌈도 싸서 수저에 이렇게 놓아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진지 많이 잡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우리 집 제사 지냈니? 옛날에는 뭐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할 때 평상시보다 이제 좋은 반찬들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 네모쳤으니까 분명히 문제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그랬더니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수레라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태와 갈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미래에 심청이가 겪을 일을 암시하는 거네요.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아이고 그 꿈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심청이는 공면미 상매석에 팔려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꿈은 얘기를 한 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팔려가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 드리고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까요.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요. 눈물이 이제 주룩 나는 거겠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왜요? 홀로 남을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효녀잖아요.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라는 게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 뒤에 심청이가 사당에 하직하라고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이렇게 올리게 되죠. 뭐라고 올리냐면, 못난 여손 심청이는 이제 사당에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요. 아비는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아무래도 이제 제사 못 지낼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을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을 해요. 신봉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그랬더니 심청이가 말해요.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삼배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난경 백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으로 보셔요 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팔려가니까요. 자, A라는 거가 나온 거 보니까 뒤에 문제가 나오겠네요. 참말이냐 에고 이게 무슨 말이냐, 못 가리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요, 뭔가 강조하는 거가 되겠죠. 네가 날더러 묻지다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데 그게 참아 할 일이냐. 너희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에 안에 죽은 뒤
눈 어두운 늙은 곳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지저지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량자 얻어먹어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희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있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터해. 너를 팔아 눈을 뜬 듯 무엇을 보러 눈을 뜨리. 이런 식으로 했죠. 국을 절절하네요. 그러면 시체반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전소설에는 내용 일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번 심청은 떠나야 하는 까닭을 아버지에게 밝혔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결국엔 이제는 밝혔죠. 공명이 삼매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요. 심청은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사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봤더니 사당문을 울면서 사당문을 닫은 후에 뒤에 나오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기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사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당에서 나온 다음에 아버지 붙잡고 기절땡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18번 꿈 여기 나왔네요. 꿈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뭐예요? 앞날을 암시한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19번 A 나왔죠. A에 대한 설명 아까 보세요. 구구절절했던 거 A 나왔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반복을 통해서 뭐예요? 인물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서리적 표현은 저번 풀이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정너다 의문형의 형식을 가지고 강조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의인화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여기 나오지 않았고요. 해학적인 거는 웃긴 거예요. 지금 위에 보면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해학적인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품은 20번부터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은 아무래도 이제 책을 좀 자주 읽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처럼 이름 나오고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을 잘 읽으려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읽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대요. 그걸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대요. 나누어 본다니까 첫째, 둘째 보시면 어떻게 해요? 셋째로 나누어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볼게요. 첫째는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과 묵독으로 나누는데요. 음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발음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거잖아요. 지문을요. 이런 것이 음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음독은 소리 내어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묵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묵상 기도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는 묵독입니다.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읽기 방법으로요. 요즘에는 대체로 묵독을 사용하는데요.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음독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묵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이거는 조금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소리 내용 읽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기억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기억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네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읽을 때에는 음독이 사용되기도 한다. 저랑 똑같네요. 이해되지 않을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읽을 때에는 저 사람이 어디까지 읽었나 알아야 되니까 음독이 사용된대요. 둘째,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는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지에 따라고요. 지금은 뭐예요? 읽는 속도에 따라 빠르게 읽으면 속도, 느리게 읽으면 지독이라고 했습니다. 속독은 보면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읽는 거고요. 지독은 뭐예요? 뜻을 새겨가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선 속독은 주로 가벼운 내용이 담긴 글을 읽거나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여 대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독과 지독을 같이 쓰는 편인데요. 한때 제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일주일에 열 몇 권씩 읽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독으로 읽지 않고 속독으로 읽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들은 뭐예요? 곱씹어서 몇 번씩 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독 같은 거는 바로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읽을 때에는 대체로 지독이 사용된대요. 왜냐면 전문서적은 어렵잖아요. 이때 전문서적을 읽을 때처럼 글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며 읽는 것을 특히나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천히 읽는데요.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고전을 읽을 때처럼 내용, 형식, 표현 등을 차를 우려내듯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읽는 거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독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더 플러스 알파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까지 긋고 여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 방법 범위에 따라 통독과 이번에는 발췌독이 있대요. 통독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통째로 쭉 훑어 읽는 거를 말하고요. 발췌독은요, 일부만 필요한 것을 찾아 읽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통독은 주로 글 전체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파악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발췌독은 특정 정보를 찾을 때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읽기 방법을 기준에 따라. 네, 아까 어떻게 됐어요? 기준에 따라. 여기는 읽는 범위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읽는 속도에 따라. 여기는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네, 맞죠. 그 다음 2번. 다양한 읽기 방법의 개념을 사용하겠다. 개념은 네모친, 정의, 뜻 이런 부분을 말하니까 네, 맞죠. 3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읽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문제 풀이를 해드렸을 때 비유 방법에 특히 고졸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직유, 은유, 의인법 꼭 챙기시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나 직유법 같은 경우는 가까가까 뜨뜨뜨뜨처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에 지금 거의 1번에서 14번 해설한 부분을 찾으셔가지고요, 15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 찾으셔서 꼭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비유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찾아보면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처럼이라는 말. 여기 보이세요? 듯이라는 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예요? 바로 주기적 표현이 있네요. 즉 비유적 표현이 있다. 네, 맞네요. 그러면 4번이 틀린 답이겠네요. 어디 볼까요? 서로 다른 읽기 방법을 절충해서 새로운 읽기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기존 거를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절충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 제가 아까 기억에 뭐가 들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읽을 때 묵독을 사용한대요. 근데요, 음독을 뒤에는 사용한대요. 어떨 때? 이해가 안 되고 두 사람이 읽을 때. 묵독을 사용한대요. 보편적으로 묵독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요, 뒤에는 음독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앞뒤가 대립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나가 되겠죠. 요즘에는 묵독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용한다 그러나 근데 좀 더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음독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읽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위의 읽기 방법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총괄하는 문제이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내일이 우리 모두 발표 순서라 주제와 관련된 책을 빌려왔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겠지? 시간이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시간이 없으면 대강의 내용을 빠르게 보는 거 기억나세요? 빠르게 보는 거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속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속독. 얘네들은 아니니까 3, 4번은 탈락이겠죠. 속독이나 목차를 보고 필요한 것만 본다. 필요한 것만 보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발췌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윗글의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있는 것만 잘 챙기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자꾸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은이라는 분이 고릴라를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을 좀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할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으세요? 관심이 안 가세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할까? 라고 얘기했네요.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대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출제위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단어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역시 단어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비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21번 같이 어떻게 돼요? 네, 접속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거가 좀 출제위원들이 즐겨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이제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게재되었대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자들은요,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을 두 조로 나눴어요. 그리고 같은 쪽끼리만 농구공을 주고받게 했죠.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연구자들은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에 패스 횟수만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 이 영상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가슴을 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퇴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절반은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게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보고 진짜 저도 이렇게 숫자를 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고릴라 입은 그 사람을 못 찾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하니까 그제서야 알 수 있더라고. 막 앞에서 막 고릴라 행동을 하고 가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왜 사람들은요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가라는 거가 나온 거 보니까 뒤에 문제가 분명히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주의 맹시 때문이래요. 무주의 맹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는데도요. 그 물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기는 하는데 뇌에서 인지를 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인간은 눈을 통해 빛을 감지하고 사물을 보지만 눈 자체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래네요.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래요.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의 시각세포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되고요.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왔을 때 세상을 본다고 느끼는 거죠. 즉 뇌에서의 시각 피질은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체의 기본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 형태를 구성하는 영역, 색을 담당하는 영역, 운동을 감지하는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이 종합되어서 사물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까봐 예까지 들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시각 피질의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뭐예요? 흑백으로 보일 수 있고요. 운동을 감지하는 영역이 천상이 되면 자동차도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여기 처럼이란 말이 나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지규법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내 입맛에, 내 뇌에 맞게 그렇게 편식하는 것을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전부를 다 보지 않고 뇌에서 뭐예요? 선택해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제 입맛에 맞는 부분을 편식하는 것이 뇌의 보편적 특성이고요. 뇌의 많은 영역이 시각이라는 감각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보이는 그대로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대요. 우리의 뇌는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뇌는 선택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23번 보겠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놨나요? 네, 여기 있죠. 그쵸? 그러면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3번, 4번 탈락. 그 다음에 볼게요.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했나요? 네, 맨 처음에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은 벌써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역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뭐예요? 왜 사람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 라고 했어요. 왜 보지 못했어요? 선택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운 뭐예요? 뇌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 뇌의 특성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기역과 리을의 사전적 의미, 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단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볼게요. 기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계제고요. 니은은 손상, 디귿은 인식, 리을은 감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억은 계제라고 했네요. 계제 볼게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에 실은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2번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상. 뭔가가 망가지는 거네요. 근데 잃어버린 거라고 했네요. 잃어버린 건 손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는 유형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공부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3회차 이상 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유형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거기 전혀 공부 안 했던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개념을 철저히 하고 유형 분석을 하게 되면 새로 모르는 그런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은 8월 11일까지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시행일에는요, 그날 평가원에서 문제가 올라오는 대로 기출문제 해설과 그 다음에 가답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